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준관사입니다. 네, 우리 이제 벌써 15회차, 모의고사 15회차까지 왔네요. 15회차고 이제 전범위 드디어 이제 들어섰습니다. 이제 15회차까지 보셨으면 모의고사도 10번도 안 남았다는 거고, 그만큼 우리 시험도 많이 다가왔다는 말이 되겠네요. 끝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 15회차 관세평가 강평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는 전범위죠. 문제 1번의 물음 1 보겠습니다. WTO 평가 협정 및 관세법에 의거해서 수출 판매의 의의 및 수출 판매 가격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고, 물음 2번.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행령 17조죠.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7조만 나열해라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소에 대한 그 요소들이 왜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유까지 함께 설명하라는 내용이죠. 자, 물음 3번. 사례네요. 사례에서 자유무역 지역에 위탁 보관하기 위하여 반입된 외국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A와 B, B와 C, C와 D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수출 판매를 중점으로 상세히 검토하시오. 수출 판매 해당 여부를 중점으로 해서 사례를 분석해라. 이 사례는 우리가 이미 사실 모의고사 때 한번 다뤄봤던 사례고요. 좀 문제 그 포커스만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물음 1번과 물음 2번 먼저 보고 올게요. 물음 1번, 수출 판매의 의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수출의 의미가 나와야겠고, 그 다음에 실질적 국가 간 이동 이런 거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판매 여기 있네요. 판매, 소유권 이전과 그의 반대로서 대가의 지급이 상호 교환되는 거래 행위. 그렇죠? 따라서 수출 판매는 물품에 대한 선의의 판매를 통해 관세 영역 밖으로 이동시켜 실질적인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 판매 가격은 뭐죠?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우리는 수출 판매 가격을 말하는 거죠. 자, 협정에서도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된 실제 가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거래가 발생된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은 판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계약 체결일 이후에 어떠한 그 시가 변동에도 상관없이 수용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합의만 되면은 충분히 족하다라는 거죠. 이미 출자랑 내가 물품 가격 정했는데 그 물품의 시가가 올랐어요. 그게 우리 거래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물음 2번 가로 갈게요. 시행령 17조. 시행령 17조죠. 자, 무상물품. 그쵸.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판매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돈 주는 게 없으니까, 대가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고. 자, 수입 후 경매를 통하여 판매 가격이 결정되는 그 위탁 판매 수입물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판매 결과가 아니라 판매를 위해서 수입하는 경우다. 자, 수출자의 책임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판매에서 배제되는 거고, 별개의 독립제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단순히 이동된 것을 지나지 않는다.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 임대차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빌려준 거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무상으로 임차하는 물품도 마찬가지고, 산업 쓰레기도 이거는 뭐예요?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수입 물품을 인수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봤고, 자, 이 사례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보면 뭐냐면, 캐나다 A사가 캐나다의 A사고 일본의 B사인가요? 일본 기업 B사와 목재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근데 이후 계약에 따라서 한국의 C사가 운영하는 자유무역 지역 내의 창고에 위탁 보관을 하게 된 거죠. 자, 계약 1이 될 거고, 요 계약 2가 될 거예요. 이 계약 2는 위탁 보관. 요 계약이 바뀌죠.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물품 매매 계약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마지막으로 이 C가 국내에 D한테 판매하는 경우 이게 계약 사겠죠? 요거는 뭐예요? 요것도 매매 계약이. 요것 1번도 매매 계약은 맞죠? 자, 우리 문제 보면 어떻게 검토하라고 했어요? 요 관계. A와 B, 그 다음에 B와 C, C와 D. 각각 수출 판매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자, A와 B, 이 매매는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죠.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수입국에 소재하는 구매자를 전제로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일본에 소재하는 구매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거래는 이 B가 C한테 처음에 이 물건은 이 한국에 들어오죠. 한국에 왜 들어와요? 이 제2 계약에 의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 제2 계약은 물품에 대한 매매 계약이 아니라 위탁 보관 계약인 거예요. 물건을 단순히 이제 보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B가 C에게 맡긴 거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이 판매됐습니다. 자, 수출 판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이 위탁 보관 계약은 물품의 판매 계약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수출 판매로 인정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 매매 계약은요. 매매 계약은 이미 물건이 요 1계약과 2계약에 의해서 물건이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후에 매매 계약에 체결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 판매로 볼 수 없다. 입니다. 자, C와 D 계약은 C가 B로부터 물건을 산 이후에 이미 물건은 한국에 있죠. 그런 이후에 C가 D에게 물건을 팝니다. 이거는 뭐예요? 국내 판매 가격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수출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경우에서는 이 방법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가 답이 되겠네요. 자, 바로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번은 관세법 30조에서의 특수관계 관련 규정 및 특수관계 범위에 대해 서술하고, 하기가 아닌 상기죠. 위 사례의 제조업체 M과 도매상 D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협정을 바탕으로 검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사례의 구체적 거래 내용 1에서 4에 대한 평가 처리를 서술하시오. 물음 3번 동그라미 1과 관련된 평가 쟁점, 그 다음에 실제 지급 가격 포함 여부. 물음 4번은 동그라미 2와 관련하여 거래 가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물음 1번의 앞쪽 말고는 거의 이제 사례형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0조 특수관계 관련 규정 뭘까요? 간단하죠. 우리 거래 가격, 그쵸. 의에 써놨습니다. 30조에서 규정한, 30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 관련 규정. 그 다음에 특수관계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쭉, 우리 이제 8가지 쭉 몇 번이고 연습이 됐던 부분이죠.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항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특수관계 여부는 요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이 돼야겠죠. 자, 일단은 독점 공급권자예요. 독점 공급권자. 그러면 독점 공급권자를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얘네가 독점 공급자로 불리든 어떻게 불리든 간에 실제적으로 일방이 타방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체적인 영업과 관련한 실체적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 답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오네요. 독점 유통권자와 관련하여 이게 동업자인지, 동업자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동업자란이고, 그 다음에 동업자 관계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합체는 동업자 관계 형성에 대한 국내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동업자 관계가 된다. 단순히 독점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독점 유통권자 등이 공급자와 밀접한 제휴관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실 하나가 그들의
일체의 다른 비특수 관계자와 달리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고의견 21.1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독점 공급권자라고 해서 특수관계로 볼 수는 무조건 특수관계로 봐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방이 타방을 사실상 혹은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검토를 해야겠죠. 자, 근데 이 사례는 우리 물음 2번에서도 다루겠지만 뭐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그 다음에 해당 국가의 법률적인 수입국의 요건에 충족하기 위한 제한, 그 다음에 뭐 마케팅적인 제한들의 상관행에 일치하는 마케팅적인 제한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M과 D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될 것 같고, 자 물음 2번 그대로 내려올게요. 거래 내용 1의 양가로 1번은 말씀드렸죠. 지역의 제한, 이거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그러니까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죠. 다음 수입국 내의 법률적인 절차 이행에 위한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3번 자동차 재고분과 이에 상응하는 예비 부품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건 어떻게 되겠냐? 통상적인 사업 간행에 일치한다. 판매 조건이라기보다는 수입 물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이다. 그러니까 왜 상관행에 일치할까요? 독점 유통권자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뭐 한국에 뭐 A라는 독점 유통권자에게만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가 뭐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물건 판매하고 재고도 유지 안 하고 뭐 AS도 잘 안 해주고 이러면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재고도 유지하고 사후 서비스 어떻게 제공해라, 이런 부분을 거래 조건으로 걸 수가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건의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마케팅과 관련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상간행에 충분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 4번도 마찬가지예요. 뭐 광고 활동해라, AS 제공해라, 그쵸, 이런 거죠. 훈련된 직원을 써라. 예. 왜냐하면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건으로 걸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으로 보던가, 혹은 상관행에 부합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거래 가격을 배제하는 조건 또는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맥락이에요.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가 구매하는 자동차 한 대 가격은 1000시유래요. D는 근본 수입분에 대하여 자동차 한 대를 수입하였다. 자동차 한 대를 수입하였다. 자, 수입 자동차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은 1년. 동하자 보증에 대한 의무는 제조자 M에게 있대요. 제조자. 자, M은 하자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입국 S와 별도로 하자 보증 계약 체결했다. 쓸게요. 물건은 이렇게 판매되는데 하자 보증 계약을 체결한 거죠.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S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 보증 비용을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D에게 전가하는 대가로, 요거 하자 보증 비용을 얘한테 전가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해당 지급 금액만큼 수입 물품에서 할인, 전가에 대해서 이게 할인이 발생한 거죠. D는 M을 대신하여 계약된 하자 보증 비용 100을 결과적으로는 얘가 얘한테 100 지급했다. 아이고. 자, 1000 화폐 단위였는데 이 할인이 적용돼서 900 화폐 단위가 된 거고, 그 대신에 이 D가 요 100만큼을 지불했죠. 그럼 이거 뭐예요? 실제 지급 가격은 뭐예요? 실제 지급 가격은 900. 아니죠. 실제 지급 가격이 아니죠. 직접 지급액은 900, 간접 지급액이 100.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이 1000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2번은 M이 생산한 자동차의 배기 가스량이 수출국에서 일정 수치 이하로 충족되어야만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완제품 출하 전 배기량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D에게 검사 의무를 전가하기로 했다. D는 해당 검사를 대신 수행하여 주는 대가로 물품 가격에서 5%를 할인받았으며 D가 수출국 검사 기간에 지급한 비용은 30시유다. 이거는 뭘까요?
간접 지급액 파트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조건 또는 사정의 파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보면은 이게 1000이었어요. 근데 할인을 해줬어요. 할인. 왜 해줬어요? 50불 할인해줬다니까 950불로 할인을 해줬고, 왜 할인을 해줬나 봤더니 수출국에서 일정 조건에 충족해야지 수출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수행해야 된다. 어딘지 안 나왔네요. 그럼 그냥 검사기관이라고 할게요. 이 검사기관을 통해서 충족하는지 안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고 M이 수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이 의무를 D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D에게 전가를 했고, 이런 의무를 전가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D는 50 화폐 단위를 할인받았다. 그리고 이 조건의 비용을 수행하는 대가로 이 D가 검사기관에 얼마를 냈어요? 30 화폐 단위를 지불했다. 자, 이때 직접 지급액은 950, 당연히 950 될 거고요. 간접 지급액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지급 가격은 980이 될 거다. 자, 할인받은 금액이 50이죠. 근데 실제 발생한 비용은 30이에요. 이때 어떤 거를 채택해야 된다? 우리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간접 지급액으로 봐야 된다. 자, 실제 지급 비용인 거죠. 우리가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 가격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비용. 이 지급이 직접 지급했는지 간접 지급했는지를 판단할 뿐이지, 우리는 이 수입자가 지급한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음 1번, 관세법상 하자보증비의 평가 처리와 관련한 내용, 시행령 내용 서술해주면 되겠고, 자, 2번, 하자보증비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평가 처리 방법. 자, 하자보증비의 월가가 원래 누구 부담인지, 수출자 부담이었는지 수입자 부담이었는지, 수출자 부담이었고 수출자가 이행했다면 어차피 물품 가격에 그 하자보증비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평가 처리 이슈 없고, 근데 그거를 수입자한테 전가했다. 그러면은 비용을 전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자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할인받은 비용은 우리는 간접 지급액으로 더해야 되고, 그렇죠? 애초에 만약에 구매자가 하자보증 수행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고, 혹은 구매자의 필요에 의해서 국내에서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으로 봐서 실제 지급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내용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자보증과 유지의 개념, 요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우리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뭐 비교 분석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목차를 그 비교되는 포인트대로 목차를 잡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개념에 대해 설명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증과 그 유지의 그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물음 4번, 쟁점비용 1에서 3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 여부 및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쟁점비용 1부터 보겠습니다. 판매계약서의 구매 후 최초 1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수출자가 본인의 자회사인 독일 소재의 제조자인 M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수입자는 그 대가로 20만 불을 수출자 M에게 추가로 지급했다. 네. 최초 1년 이후의 하자 보증에 대해서는 수입자 자유를 맡긴다. 자, 제조자 M을 통해서 제공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입자에게 돈을 청구했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간접 지급액으로 봐야 된다. 자, 두 번째 데모. 수입자는 국내 공급자에게, 그러니까 수입하고 나서 우리 국내 이제 내 물건을 구매해주는 국내 공급자에게 납품계약 체결할 때 총 2년의 하자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있고, 최초 1년은 수출자를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수입자가 직접 몰색한 정비업체인 이탈리아 C사를 통해 하자를 치유한다. 이에 B는 수입 및 국내 판매 후 1년 6개월 뒤에 고객으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아서 이탈리아의 C사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수행했대요. 이때 10만 불의 추가 비용을 발생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수입자랑 수출자랑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있나요? 1년 때까지는 수출자의 의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구매자에게 전가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간접 지급액으로 받는데, 이거는 그 이후잖아요. 1년 이후에 국내에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발생한 비용이다. 근데 수입자 S가 납품계약 체결할 때 국내에서 총 2년의 하자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거는 그냥 본인의 정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으로 봐야 된다. 자, 요거는요. 수입 및 국내 판매 후 1년 8개월 뒤에 고객의 사용상 귀책으로
그렇죠. 고객의 귀책으로 일부 부품이 파손됐대요. 그래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때 이제 1만 불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뭐예요? 일단은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인 것도 알겠어요. 그쵸?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이어서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국내 고객의 사용상 귀책입니다. 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하자 보증의 성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음 3번에서 하자 보증의 개념을 썼겠지만 수입 물품에 내재된 하자거든요. 근데 요거는 내재된 하자에 대한 것도 아니고 국내 고객이 사용을 잘못해서 망가진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수입자가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하자 보증에 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지의 성격이 더 가깝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비용은 구매자 자기 계산 비용이기 때문에 과세 가격에 더해질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넘어갈게요. 자, 관세법 33조에 근거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33조 1항 뭐예요? 1항 국내 판매 가격에서 나머지 3개 빼줘라. 2항은 2항 뭐였죠? 국내 판매 가격에서 뭐 어떤 뭐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들은 뭐 사용할 수 없다. 그쵸? 국내 판매 단위 가격을 하더라도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항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3항은 뭐죠? 초공제법이죠. 초공제법. 납세자가 요청할 때 도저히 없는 경우 납세자가 요청할 때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 가격 기초로 해서 얘네들을 뺀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을 산정하시오. 자, 사방법 또 산출 문제입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많이 해봤죠? 간단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수입 물품 100개고 수입 신고 일자 중요하죠. 수입 신고일 2024년 1월 15일이다. 그러면은 우리 90일 이후에 판매된 거는 다 빼줘야 되는데, 자, 그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무조건 바로 내려와서 90일 이전 거 다 빼면 안 돼요. 90일 이후 거 다 빼면 안 되고, 혹시 지문에서 그 가격이 변동이 없는 기간으로 인정되는 게 정해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체크해 볼까요? 그런 내용이 없죠. 그쵸? 그쵸?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린 다시 표로 와서, 그러면은 이제 90일 초과하는 것은 제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2024년 1월 5일이었으니까 3월 맞나요? 4월이죠. 4월 4일 정도겠네요. 자, 요거 4월 25일 얘 하나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거 제외해야죠. 얘도 빼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뺄 게 없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 얼마죠? 잘 안 보이니까 답지를 보겠습니다. 120원이래요. 120원을 우리 국내 판매 단위 가격으로 봐야 된다. 자, 이제 이윤 및 일반경 비율은, 자, 매출액이 10만이고 이윤이랑 일반경비 합친 게 2만이네요. 그러니까 20%가 납세자 비율이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그 동종동률 비율은요? 여기 7번에 적어져 있네요. 동종동률 비율과 납세자 비율을 우리 알았고, 그러면은 동종동률 비율의 100분의 120보다 납세자 비율이 큰지 작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100분의 120이 뭐예요? 얘를 기준으로 100분의 120인 거죠. 자, 100분의 120이니까 얼마인지 18%네요. 18%가 120%는 18%다. 자, 18%보다 납세자 비율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률 비율을 적용해야 된다. 이때 18%를 적용한 게 아니라 이 15%를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입항 도착하고 발생한 운임들, 통상의 운임들, 막 이런 것들, 그쵸. 더해주는 게 아니라 빼줘야겠죠. 국내 판매 단위 가격에서 빼줘야겠고, 뭐 포켓몬 인형 한 개당 봉제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수입 이후에 뭐 봉제하는 가격 그 가공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 일반 경비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조세를 빼줄 때, 이때는 일반적인 관세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하는 것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덤핑 방지 관세든 상계 관세든 같이 빼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0%를 적용해서 빼줘야 된다. 네, 30%.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 많이 해봤죠, 여러분. 이제 계산을 나오면은 총 2,124원이 과세 가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단이 조금 달라지는 거는 제가 한번 감안해서 채점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전범위, 네, 공부하실 양이 좀 적지는 않으실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전범위를 일주일 안에 무조건 보셔야 돼요. 꼭 보시고, 처음에 지금이 가장 버거우시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계속 매주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도 하고 또 보는 속도로 점점 빨라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험 전날까지 여러분들 계속 이제 반복하실 일밖에 안 남았다. 이제 전범위까지 왔으니까 이제 범위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다 보시면 돼요. 자, 끝까지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해가 안 됐던 것도 되고, 외우지 못했던 것도 외우게 되고,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시기에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떨어져 나가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지 좀 만회할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